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영웅의 여정에서 6장, 시험, 동맹자, 적 단계를 살펴봤었죠. 네, 맞아요. 영웅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누가 내 편이고 또 누구랑 맞서야 하는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네, 바로 그 과정이요.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어쩌면 영웅서사에서 가장 어둡고 좀 결정적인 공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바로 7장 가장 깊은 동굴로 들어가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맞이하게 될 8장 마지막 시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영웅서사에서 가장 깊은 동굴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네. 영웅이 자기 내면의 가장 큰 두려움, 어쩌면 그림자 같은 것과 마주하는 그런 심리적인 공간이죠. 맞습니다. 보통 여기서 상징적인 죽음을 겪고 또 부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요, 이 개인적인 영웅의 여정 단계를 사회 전체로 확장을 시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아, 사회 전체로요? 네, 특정 이데올로기, 특히 파시즘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이런 심리적인 가장 깊은 동굴로 몰아넣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실과 단절된 그들만의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이걸 파헤칩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 가장 깊은 동굴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딥스토리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 딥스토리. 네. 딥스토리는 사실이나 논리를 넘어서 한 집단이 세상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부당하게 뒤처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은 규칙을 어기면서 새치기 하고 있잖아. 같은 그런 근원적인 서사예요. 네네,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감정적 서사군요. 그렇죠. 파시즘은 바로 이 딥스토리를 공략하고 증폭시키는 아주 강력한 서사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번째 서사 전략으로 책에서 드는 사례가 정말 의외인데 바로 스타워즈의 제국군 미학입니다. 아,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책에 따르면 조지 루카스 감독이 제국군을 아주 효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파시스트처럼 보이게, 반면에 반란군은 서부국 주인공처럼 보이게 의도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대비는 확실히 느껴지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미학적 장치를 어디서 가져왔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요? 네. 제국군 병사를 구두르는 이름이 스톰트루퍼잖아요. 그렇죠. 이 명칭이 사실 나치의 준군사 조직이었던 돌격대, 즉 스툼 아부타일롱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와, 정말요? 오, 그건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새로운 희망 마지막에 루크랑 한솔로가 훈장 받는 장면 기억나시죠? 아, 네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 장면이 레니 리펜슐탈이라는 감독의 나치 선정 영화 의지의 승리 마지막 장면 구도를 거의 복제한 수준이라고 분석을 해요. 와,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장면이 진짜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기 이런 분석에 대해서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감독이 그냥 역사에서 시각적인 영감을 얻은 거지 파시즘을 은연중에 주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책에서는 그 의도의 문제랑 결과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네, 책은 바로 그 감독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넘어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집중을 합니다. 결과에 집중한다. 네, 의도랑 상관없이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의 상징들이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폭력상은 완전히 제거된 채로 그냥 멋지고 질서정연하고 강력한 이미지로만 소비된다는 거죠. 아, 책에서는 이 현상을 코스프레 파시즘이라고 불러요. 코스프레 파시즘이요? 용어가 아주 퍽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인식하는 대상조차도 맞아요. 그 이면에 있는 폭력성이나 이데올로기는 싹 잊어버리고 네. 그냥 멋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미학적 장치를 통해서 거기에 무감각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적 장치가 아니라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마취제라는 지적인 거죠. 이데올로기적 마취제라. 그리고 그 마취 효과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디즈니랜드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스톰트루퍼입니다. 아, 디즈니랜드에도 나와요? 네, 아이들의 꿈과 동화의 상징인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송 앞에서 스톰트루퍼들이 쫙 행진을 하는 거예요. 와, 그 그림이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게 바로 온 가족을 위한 파시즘의 전시가 된다는 겁니다. 온 가족을 위한 파시즘이라니. 정말 섬뜩한 표현이네요. 가장 순수한 동화의 공간에 가장 폭력적인 권위의 상징이 침투하면서
그 위압감이나 폭력성은 완전히 희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멋진 구경거리로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상징이 가진 원래의 폭력성이 제거되면 사람들은 그냥 비판 없이 그 상징을 받아들이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책은 이런 상징의 탈맥락화가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면 사실의 탈맥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아, 상징에서 사실로. 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그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정말 자연스러운 연결이네요. 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거짓말이라는 서사 전략을 분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집계한 걸 보니까 재임 기간 동안 3만 57건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던데 숫자가 정말 압도적이긴 하지만 핵심은 그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책은 그 엄청난 양의 거짓말이 실수가 아니라 아주 의도된 전략이었다고 분석을 하거든요. 의도된 전략이다. 네.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가 사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거짓말은 사실 자체를 공격해서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거짓말이 들통나면 신뢰를 잃게 마련인데 이건 정반대의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렇죠. 책에서는 지지자들이 그 거짓말을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도 끄떡없는 그 힘 자체를 지지한 거라고 보나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듭니다. 책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걸 넘어서서 나는 현실조차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이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힘의 과시였다는 거예요. 아, 힘의 과시. 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팩트체크를 해도 전혀 타격을 안 받잖아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반복하는 그 행위 자체가 지지자들에게는 부패한 기득권층,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는 총체적 적대자에 맞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사실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우리 편의 강력한 리더가 저렇게 말하니까 믿는다. 이런 심리적인 동맹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의 말이 현실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만들어주는 우리만의 현실에 머무르는 것. 이게 일종의 생존을 위한 동맹의 조건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행위는 그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이 바로 우리의 딥스토리를 정확하게 대변해주기 때문인 거죠. 아, 그가 만들어낸 그 거짓의 서사가 지지자들을 위한 아주 견고하고 아늑한 가장 깊은 동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의 비판이나 사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명의 리더가 만들어낸 대안적인 현실은 결국 음모론이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참여적인 서사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책은 큐아논 음모론을 상호작용하는 파시즘 동화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서 상호작용이랑 동화,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큐아논의 핵심 서사는 그거였죠. 민주당하고 할리우드 엘리트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악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비밀 조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비밀리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왜 동화라는 거죠?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로 아주 단순하게 그려내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현실을 그냥 이해하기 쉬운 동화 구조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걸 넘어서 상호작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큐라는 익명의 정보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암호 같은 메시지, 큐드롭이라는 걸 올리거든요. 네. 그럼 신자들이 그걸 직접 해석하고 퍼뜨리면서 이야기 만들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아,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하는 거네요. 네, 책은 이게 고전적인 동화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분석해요. 사악한 마녀와 괴물, 즉 딥스테이트가 있고요. 세상을 구할 영웅, 트럼프와 큐가 있죠. 그리고 독자들이 직접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 큐드롭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된 해피엔딩, 폭풍의 날이 오면 모든 악당들이 심판받는다는 것까지 완벽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큐어넌 음모론이 바로 그 신자들을 위한 가장 깊은 동굴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현실과 단절된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그들은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서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적 서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증명하죠. 책은 큐어넌의 역사적 선례로 20세기 초 유럽을 휩쓸었던 시온 장로 의정서를 언급합니다. 시온 장로 의정서요? 네, 이건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유대인의 비밀 계획을 담고 있다는 문서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정치 풍자 소설을 표절해서 만든 완벽한 위조 문서였어요. 그런 조작된 문서가 어떻게 그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딥스토리의 힘이죠.
당시 유럽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반유대주의라는 딥스토리를 아주 정교하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이나 분노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그 이야기를 간절히 믿고 싶어 했던 거죠. 믿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자동차왕 헨리 포드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이 문서를 퍼뜨렸고 결국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그렇게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사례군요. 네, 바로 그렇죠. 결국 큐아논이든 시온 장로 의정서든 그 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네요. 세상의 모든 악을 특정 적에게 다 투사하고 그 적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서사를 제공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서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주면서 그들을 현실과 격리된 깊은 동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고요. 네,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영웅서사의 한 단계인 가장 깊은 동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파시즘적 처사가 어떻게 사회를 심리적 동굴로 이끄는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코스프레 파시즘처럼 강력한 미학을 통해 폭력의 역사를 지우고 이데올로기에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둘째, 권력자의 반복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객관적인 현실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리더의 말이 곧 진실인 대안적 현실, 즉 동굴을 구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하는 동화 같은 음모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 동굴 속 서사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와 총체적 적대자를 명확히 구분짓고 현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사 전략들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결국 한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근원적인 감정의 서사, 즉 딥스토리를 자극하고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그 딥스토리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는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프레이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접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나 게임, 소설 속에도 혹시 그 기원을 알면 좀 섬뜩해질 만한 상징이나 미학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무심코 멋있다고 느끼는 그 이미지의 배경에 어떤 폭력의 역사가 탈색된 채 숨어 있는지 알게 된 후에도 그 이야기가 여전히 전과 똑같이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